미국의 람보 외교가 시작이 됐다.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들한테는 이것은 엄청난 이제 공포감을 줬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경악을 갖다 준 것 같아요. 미국이 주권 국가의 정상을 납치해도 독재가 묵인한다.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언제든지 공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하는 빌미를, 아주 나쁜 빌미를 사실은 준 거죠. 이번 회담에서 실리가 뭐냐 하면, 그간 한 4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막혀 있었던 한중 간의 소통의 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소득이고 그게 실제적인 실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서 뭐가 큰 게 터졌냐,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었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있어 보이고. 네, 소장님,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 만에 마두로를 뉴욕으로 압송한 이 과정이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래서 미국의 람보 외교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늑대 외교, 전랑 외교인데, 전랑 외교 욕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보다 센 이제 총 들고 원하는 거 그냥 다 이제 끝장을 내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들한테는 이것은 엄청난 이제 공포감을 줬고, 그 미국을 이제 존중하고 따르던 민주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경악을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저렇게 국제법, 국내법 이거 다 무시하고 힘에 의한 이제 외교면 외교, 공격, 이걸 과연 이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팬덤들한테서는 열광적인 지지를 이제 얻어낼 수 있는 팬심 자극에는 최고지만, 미국이 그자에 쌓아온 신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대,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힘에 의한 어떤 영토 변경 혹은 현상 변경을 시도한 건데, 유럽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놓고 보면은 그 아프간이나 이제 이런 그 독재자들을 이제 체포하거나 이제 제거할 때 참수작전은 했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 합리적인 명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분도 조금 약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는 것에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마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약으로 수출하는 나라의 국가 원수를 잡아가지고 재판정에 세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의 전제는, 그럼 미국에서 유통되는 이제 마약의 그 비중에서 베네수엘라가 50%다, 60%다, 70%다, 이건 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10% 그 이하거나 그 내외 정도고, 나머지 90%는 이게 베네수엘라 이외의 지역 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40%, 50%를 공급하는 나라는 이제 왜 제거를 안 하고 10%대에 이제 그런 정도 공급하는 나라의 이제 국가를 공략해서 국가 원수를 잡아가냐? 이것은 이제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내 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의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냐에 대해서 마약 문제다, 석유 때문이다, 중국 견제다, 혹은 신원로 독트린의 부활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고 보십니까? 차이나 오일입니다. 차이나 오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을 보면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을 가진 게 베네수엘라고,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가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한 80%를 중국이 사가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진류이기 때문에 이게 값이 좀 싼 거죠. 정제 과정도 복잡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게 중진류를 만약에 싸게 사서
미국의 석유업자들이 정제를 해서 판다고 그러면 마진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바치자 돈줄인 소위 말하는 오일필드 여기 업자들의 이제 이득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의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중국이 발을 뻗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1번이라고 하면 실리는 이제 오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오일의 공급을 줄이는 것도 하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지지하는 이제 그룹들의 이득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러나 명분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이제 마약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고 그것은 골프로 얘기한다면 그냥 드라이브 샷이고 실제로 돈을 챙기는 건 그건 차이나 오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생각할 때, 아니, 미국은 뭐, 셰일가스도 그렇고, 뭐, 에너지가 넘쳐나는, 뭐, 텍사스 오일이라든가, 뭐,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 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미국에 가져가서 무슨 돈을 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경질유, 중질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질유 같은 경우는 뭐, 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바로 이제 양질의 석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네. 중질유는 이게 중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이래서 정제 과정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싼 거죠. 그래서 경질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원가도 비싸고 또 그렇지만 석유라는 게 뭐 파는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싼 이제 원유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같은 가격에 팔면 이 중질유는 마진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셰일업자하고 그 석유업자하고는 이제 부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텍사스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이게 전통적인 이제 오일을 이거 이제 개발업자고 생산자하고 판매자들인데 요게 트럼프의 주된 표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표주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제 그걸 트럼프가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죠.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를 미국으로 원유를 수입해서 거기서 가공을 하면 막대한 이득이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베네수엘라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차관을 빌려줬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유로 몇십 년 동안 받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그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이제 얼마나 타격인데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중국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전체 필요한 석유의 한 86% 정도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 근데 웃기는 건 중국이 전 세계 6대 산유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86%를 사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한 3%인 러시아가 최대 수입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우디예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에서 파는 것의 80% 가까이를 중국에 판다고 하지만 중국 전체 이제 수입량에서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도 뭐 별 영향이 없는 정도. 그런 정도로 가 있고 또 이제 그 석유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사우디 뭐 러시아 다가 지금 우리도 석유 살 때는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우디나 이제 뭐 이 러시아가 위안화로 결제를 해도 좋다. 그래서 위안화를 통한 물물 교환을 이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벌써 전쟁을 4년 동안 했고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서방 세계와 완전히 교역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버티냐 이거죠. 거기 답은 뭐냐면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걸 중국한테 팔고 중국은 그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지급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필요한 생필품을 모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우리가 무역 통계를 잡는다 그럴 때 그 US 트레이드 그 유엔에서 거래하는 이 통계 잡는 품목이 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5,000개 품목을 단 하나도 안 빼고 다 생산하고 공급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달러를 안 쓰고 그 천연가스판 위안화를 가지고서 자기네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사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를 전혀 쓰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이 됩니다. 바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소위 말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달러를 거래하는 그 망에서 러시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자기네 생필품, 군수용품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야 뭐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달러를 안 쓰니까 미국의 그런 금융 제재망에서 러시아는
유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동,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이죠. 이 석유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시스템, 이제 그게 일부분이 망가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중국 전체의 석유 수입량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에 큰 치명상을 줬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판명할 수 있냐면 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뭘 보면 주가가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중국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그 원유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기보다는 어떤 미국 달러 중심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지금 균열을 가져오려는 중국의 그쪽에 좀 타격을 준 것 같은데,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공습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고, 특히 석유의 중국 위안화 결제를 달러로 바꾸겠다는 식의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럼 중국 쪽의 어떤 좀 미국에 대한 공세를 그래도 미국이 한번 방어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내부적인 사정이죠. 네. 그래서 이미 실제적으로 군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악당해 버렸고, 미국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이제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도리가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칼자루를 지면 문제가 없지만 칼날 위에 서 있으면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은 칼날 위에 선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지금까지 했던 그 위안화 바터 시스템을 쓰지 않고 이게 미국의 그 달러 결제. 또 그러고 어차피 이제는 중국한테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 미국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한테서 위안화로 받아봤자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기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주도의 좀 친미 정권 수립이 뭐 유력시 되는데, 그럼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보급망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지, 이게 중국의 장기적인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근데 뭐 지금 석유는 그 중동이 메이저지 중남미는 사실은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캐파 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에너지 접근성의 문제는 중국은 뭐 중동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제 타격을 받지만 중남미로서는 뭐 큰 영향은 이제 뭐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사실은 중남미의 독재자들, 장기 집권자들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 편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는 그렇게 붙는 것이 맞는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게 중국 편으로 더 편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대항마로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액면으로 보면 다 중남미가 항복하고 미국 편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역설이죠, 뭐.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도자들의 공포감, 위기감이 트럼프한테 가면 죽을 거니까 감옥 갈 거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중국하고 더 밀착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장님의 제가 블로그를 가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중국의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폭격이 중국의 대만 전략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소장님의 칼럼이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답을 준 것이 외국도 침범을 그 마음에 안 들면 하는데 이제 미국이 인정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대만의 중국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 땅에 자기가 뭐 총 쏘는 거 그거 미국이 말릴 권한이 있냐? 이제 이렇게 미국의 예를 들면 대만 개입에 대해서 중국이 항변하고 이제 대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의 공격이 중국의 대만 공격을 합리화시켜버리는 논리상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한편으로는 이게 베네수엘라를 잃은 어떻게 보면 중남미의 주유소 하나를 문 닫은 그런 이제 뭐 이유가 하나 되지만, 또 반대로는 대만을 우리가 공격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 하는 어떻게 보면 명분상의 큰 이득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나 학계에서는 이미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는 거를 뭐 수십 년째 하나의 원칙으로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도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도
남의 나라도 폭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거는 덜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좀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된 중국은 우리가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1979년에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하나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때, 바이든 때, 다시 트럼프 때 여기에 말이 살짝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이제 중국하고 친하게 좀 지내려고 그러면 하나된 중국 인정할게 그러고 대만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챙기고 예를 들면 무기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은 미국은 못 때리니까 대만을 포위해서 사격 훈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대만은 거기에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미국한테서 무기를 사는 요 메커니즘이 이제 있었던 건데 결국은 뭐 이번 사태로 중국은 명분을 얻었고 미국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싼값에 사가지고 돈을 버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이 이게 무기를 사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걸 보면 111억 불인가? 대만에 무기 파는 걸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1980년 이후에 대만에 산 무기가 전체가 880억 불인가 그래요. 그것의 8분의 1 되는 무기를 1년 만에 지금 사는 겁니다. 40년치의 8분의 1을 1년 만에 산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지 장사를 잘한 거죠. 국제관계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언론의 보도는 명분보다는 그 이면에 가려진 실리가 뭐냐. 그걸 놓고 보면 누가 벌었고 누가 이러느냐를 보면 예를 들면 대만 문제에 국한해서 본다면 중국은 대만 공격의 합리적인 명분을 미국을 통해서 이제 얻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은 돈을 아주 짭짤하게 챙기는 거죠. 미국은 대만과 베네수엘라에서 큰 실리를 얻었고 중국은 명분을 얻었다. 그러면은 교수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반복해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장난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덴마크 총리께서도 반발하고 심지어 나토의 이제 유럽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위원장도 주권의 문제다. 군사적 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도 폭격을 하고 남의 나라 땅도 미국이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 질서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구축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사태의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람보 외교로 전환했다는 거죠. 이 총 들고 가서 다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람보는 영화에서는 아주 이제 멋있었고 폼이 났지만 실전으로도 가능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조그만한 자기네 그 뒷마당에 있는 손바닥만한 이제 나라를 뭐 집어먹는 건 쉽지만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제 경제 체제 거기서 눈 뜨고 이제 지켜보는 거를 그냥 날로 먹었다.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이슈는 그것은 중국 때문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얼음 땅 그거 뭐 어디서 쓸 거냐 하는 건데 핵심은 바로 히토류죠.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들고 노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고육지책 그래서 지금 히토를 어디선가는 구해야 되는데 이곳 시장을 매장량의 60%, 생산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에 이제 힘없는 그린란드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땅이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슬쩍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유럽은 그거 못 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유럽 국가들은 입만 있지 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게 간 건데 문제는 그린란드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설비 갖추고 시설 갖추고 그거 하려고 하면 그거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채굴을 하는 거는 하더라도 이거를 가공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히토류 가공 기술은 미국은 90년대 뭐 이때에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히토류 가공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이게 쓸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이슈는 그 광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공하는 기술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전부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했을 때 K 반도체가 있고 메가 반도체가 있고 기가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개발해서 갖고 있었던 것은 30년 전 K 이제 반도체 정도 기술인데 지금 쓰는 거는 이제 기가용 기술이잖아요.
근데 기가용 기술은 중국이 100%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를 설사 먹었다고 해도 이게 트럼프 임기 내에는 이게 히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중국과의 이제 히토류 전쟁에서 승부를 걸 만한 수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적이 뭐냐 그러면 중국도 아니고 이 트럼프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그 한 번 연임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트럼프는 이미 한 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이 임기에 다고 다시 연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번에 뭐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국처럼 이제 국회를 이제 야당이 장악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누가 봐도 말 안 되는 일도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촉박함? 금년 11월 이전에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지. 그게 근데 지금 1980년 이후에 미국의 중간선거를 보면 11번 선거를 했는데 딱 한 번만 이 중간선거에서 여당한테 상하원을 다 몰아줬고 나머지 10번은 반드시 머스트로 상원하원 중에 하나는 야당한테 줬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대선 때는 상하 양원을 그 집권당한테 주지만 중간선거에서는 밸런스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야당한테는 족보를 어떻게 되냐? 3년 차부터는 상하원 중에 하나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져서 트럼프도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금년에 집어넣으면 내년부터는 바로 램덕이 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벌려놨던 것들 다 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11월 이전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람보 외교가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불상사를 만든 거죠. 끝으로 뭐 소장님 전문 분야는 아니시지만 이제 군사 작전적인 요인으로 보면 군사 전문가분들은 야 여기 군사력 이런 작전에선 역시 미국이 이 대단한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어떤 이제 전파 방해라든가 직접적인 타격하는 거 말고 전자전에서 큰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런 군사적인 측면, 작전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요, 베네수엘라 같은 소포당 많은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게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세계 최강에 가서 그 항공망 봉착시키고 EMP탄 쏴가지고 전파 다 장악해서 이제 대통령을 짐실에서 잡아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미국의 군사력 힘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미국과 경쟁하고 있거나 이제 대항을 하는 세력들한테는 미국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도 있고 암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기네 실력을 까발린 것이 좀 그런 거죠. 카드라는 것은 이게 주머니에 있을 때 카드지 그걸 보여주는 순간에 더 이상 카드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면 뭐 큰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작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패가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센 뭔가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군사 작전의 이슈는 미국의 승리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미국하고 경쟁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기밀 누출이다. 이거는 다 까벌린 이제 그런 상황의 카드가 이제 유효기간이 만기가 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가 그런 참수작전의 그 원 오브 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북한도 그거 생중계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어떤 대비를 할 거냐, 거기다 팁을 줘버린 거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유사시에 북한을 마두로처럼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대비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밝혀져 버린 거네요. 북한 그렇죠. 입장에서. 선생님,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체포 작전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베네수엘라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 주권 국가의 그 정상을 납치해도 이게 사회가 국제가 묵인한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하나 된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대만을 언제든지 공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하는 빌미를, 아주 나쁜 빌미를 사실은 준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보면은 대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무력을 쓴다는 것에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독립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무력으로 쓴다는 것이지 뭐 이게 마약을 판다.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격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그 명분 하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사 그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더라도 중국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명분에 이 대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간다고 하면 자기네가 만든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입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자기네가 만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회사에서 있는 컴플라이언스 자기네가 만드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대만을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식으로 공격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중국의 대만 공격의 전략적인 환경을 비교해보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국은 맘먹으면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은 한 3,000km 정도 거리가 되지만 뭐 대만은 제일 짧은 데가 170, 8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게 좀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대만이 우리가 백두산이 이제 가장 높은 뭐 산이지만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260개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륙 작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략하냐고 그러는데 뭐 도상훈련도 하지만 이게 암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해안을 올라가가지고 공격한다 이것은 조금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형상에서 이게 거리는 가깝지만 뭐 전쟁이라는 것은 포를 쏘고 뭐 미사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육군이 가가지고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리적인 이슈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갖고 있는 실리콘 실드 그 반도체 방패가 이게 지정학적인 지리보다도 월등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첨단 칩의 90%가 대만 해협을 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는 한국이 공급하는 것이고 그 90%가 파괴되는 순간에 미국의 AI를 비롯한 전 세계 AI는 다 스톱입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저 TSMC의 팩토리가 이게 깨지면 이것은 전 세계 AI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전 세계 돈들이 다 한국으로 몰려오겠죠. 삼성의 파운드리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대박이 나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그 중국의 대만 공격은 그런 지형적인 어려움보다는 이게 미국이 대만의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머스트로 개입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협약이니 무슨 뭐 법이 이런 이슈가 아니고 이 최첨단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것은 대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자동으로 부르는 현상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대만 관계법보다 더 센 건 실리콘 관계법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 최첨단 반도체 기술하고 이 생산이 이것이 대만을 지키는 최대 무기고 방어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AI 모델이 반도체 칩이 없는데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해서 오픈 AI하고 비슷한 성능을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대만의 최첨단 칩을 이걸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미국 바로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국말로는 거기가 자기 이제 앞마당에 놀고 있는데 그거의 주인이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닭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게 잡아 죽이지 않고서 자기 쪽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패가 나와요. 근데 그런 패를 깨버리고 닭을 잡아먹자. 이제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죠. 그래서 뭐 대만의 그 지정학적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기경학적인 기술하고 기술 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만을 정치 외교적으로 굴복시켜서 평화적으로 흡수해서 그 결국에는 TSMC 시설을 중국화하는 게 중국의 압도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에 대만 해상봉쇄 작전을 이어가면서 실제적인 침공 작전 혹은 상륙전 혹은 이제 무역으로 말려 죽이는 그런
어떤 공격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정말로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얘들도 국방백서를 내는데요. 2022년, 25년 국방백서에서는 아주 우한말로 비평화적인 수단은 마지막 선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무력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대신 이제 무력으로 이걸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건 조건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대만이 독립선언한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외부 세력의 군사 개입, 미국이나 이쪽이 들어왔을 때 이건 전쟁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내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이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 그 국민당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 민진당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 정권을 부정하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중국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뭐 대만의 MZ들 포함해서 그 세력들이 보면 예전 같았으면 나는 할아버지 때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대만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60, 70%였다가 이제 세대가 한 3세대가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는 대만 사람이지 중국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7, 80%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무력으로 점령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대만인인데 왜 니들이 침략을 했냐? 그럼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큰 통치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 대만의 내부 여론이 이것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야만이 이제 무력으로 들어가도 환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조건이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조건의 이제 기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현재 중국이 혹은 뭐 내년 27년, 28년 뭐 침공설도 있는데 양안 전쟁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제나 예술자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 전쟁 교본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의 3배의 군사력을 가져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군사력은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대만하고 미국은 대만관계법이라는 법, 그다음에 무기대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유사시에 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의 군사력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척도로 보더라도 이게 미국의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중국의 3배 정도, 국방비로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3배가 됐을 때 미국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과 이제 붙는다? 대만을 공격한다는 건 그걸 전제로 깔아야 되는데 그건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도자들이 손자병법을 다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뭐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 무슨 뭐 이게 무력으로 무슨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냐면 전쟁 교범에서 나타나는 또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무조건 패한다. 그래서 패하는 싸움을 할 가능성 거의 없어. 근데 반면에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기 위한 3대 조건에서 외부 세력의 군사 개입 명확화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라는 발언 이후 지금 중국이 히토류 제재뿐만 아니라 각종 제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력 침공의 그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그런 그 돌발 발언은 이것은 이제 액면을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최근 8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사실은 뭐 절대적인 세계의 패권 국가 미국이 저 이제 뭐 후진국 중국 하나를 저걸 못 잡아들여 가지고 8년 동안 저렇게 실험하고 있냐? 사실은 미국이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체면이 많이 깎이는 거죠. 2등하고 협상해야 되고 2등하고 협상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이거 영 이제 면이 빠지죠. 근데 거기에 지금 다카이치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이제 팩 하나 나온 것이 이거 이제는 이제 이번에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 그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네가 싸워라 네가. 그래서 일본이 네가 싸우고 우리는 뒤에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게. 요렇게 이제 사실은 미락이나 배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나서 난리를 치는 건데 이 지금 대만에 관련되는 이슈는 일본이 미국의 그런 이제 배후에서의 암시 또는 지지
요걸 믿고서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나선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일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체적인 군사력을 요거를 이제 미국은 원죄가 있죠.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 본토를 공격한 적이 없는데 일본은 이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1945년에 일본을 항복시키고 나서 헌법에다 그걸 박았어요. 니들은 군사력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 군대는 국군이 아니고 자위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경비를 선언한 것이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럴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또 일본은 이제 군사력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경제력으로는 뭐 세계에서 2등, 3등을 하니까 슬슬 그 군국주의 망상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세계를 먹겠다고 하면 아시아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동아시아부터 자기네가 패권국이 돼봐야 되겠다. 그럴 때 아주 절묘한 패가 지금 나온 것이 미중이 싸우는 데서 미국이 면 빠지는 거 그거 우리가 대신할게. 우리가 대신 싸울게. 그 대신 첫 번째는 그 군사력의 강화를 풀어줘라. 그래서 무장을 하는 것을 허용해줘라. 헌법 바꾸게 해줘라. 요것이 이제 얘기들이 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지금 아시아에서 경제력으로 1등이지만 거기서 군사력만 가지게 되면은 일본은 미국을 대신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자기네들이 노렸던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 망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단초를 대만을 건드리면서 요것을 잡아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갖고서 지금 이제 일본은 난리를 친 것이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내 땅에 이제 네가 왜 그 젓가락을 올라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덤비는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 보내고 뭐 이제 전투기 날리고, 전투기도 자기 거 포함해서 이제 러시아도 지금 그 북쪽 영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키나와 시위하는 걸 보면 중국의 이 항공모함에 러시아 전투기하고 이 중국 전투기가 같이 날아왔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대만 이슈에 관한 문제는 그 일본의 어떻게 뭐 흑심 요것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이 조금 폼잡고 싶은 거 한 발 빼서 이제 그것이 최근 이제 두 달 사이에 나타난 대만 이슈에서의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 또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나왔던 그 배경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이제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거나 혹은 일본을 공격하거나 서로 우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도 대만을 위해서 우리가 참전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는 빠져야 되느냐, 혹은 우리는 북한을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이 참 곤란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근데 이제 그 대만 해협은요, 결국은 그거 전쟁 났다 그러면 3차 대전입니다. 지금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전제가 미군의 개입을 막아야 되는데, 미군이 본토에서 날아오려고 그러면은 뭐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고 또 배로 싣고 올라오면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180km밖에 되지 않는데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하고 평택에 있는 미군이 날아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미군은 그것은 이제 해군하고 이게 공군 위주지 육군이 없어요. 근데 전쟁은 항상 그렇지만 이게 육군이 가서 이제 깃발을 꽂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비행기 타고 뭐 4시간이면 되니까 이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없지만,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을 사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중국이 자체적으로 바로 예를 들면 평택 미군기지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기네 부대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제 대만 문제에 피동적으로 이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그건 다 이제 시나리오고 소설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이게 미국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경제력이 그 정도는 돼야 군사력이 이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뭐 경제력에 중국이 한 65%뭐 이 정도라 했는데 중국 GDP가 지금처럼 5%씩 뭐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GDP를 넘어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2035년에서 2050년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배고픈 군대는 싸울 수가 없어요. 경제력이 안 받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건 엉터리고, 그렇게 보면 적어도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의 일전을 감내하고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2035년에서 50년, 2050년 정도는 돼야 사실은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건 전부 다 소설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이 서사, 그것은 이제 각 나라나 정치 지도자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만드는 시나리오지, 현실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소장님, 전면적인 어떤 전쟁 대신에 대만을 해상에서 혹은 공중에서 봉쇄해서 굴복시키는 요런 소위 이제 통상 봉쇄 작전, 요런 건 조금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볼 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만을 폭격해가지고 피 흘리고 이거 대전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이미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로 중국이 전면적인 대만 포위 이제 작전 훈련을 한 게 5번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그 작전하는 순간에는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못 뜨는 거죠. 이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상하고 해상을 봉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물동량의 거의 90%, 98%가 다 배로 오기 때문에 네. 이게 수입 일단 끊기게 되죠. 그럼 반도체부터 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공중을 통제를 하게 되면 TSMC가 만든 반도체 칩이 비행기로 전 세계로 딜러버리가 되는데 이게 딜러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폭격해서 공장을 부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타가 그 해상하고 공중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이제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이다, 이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한국으로 다 몰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서는 지금 대만을 군사력으로 폭격하기보다는 이것이 봉쇄작전이 훨씬 더 그 효율적이고 또 이것이 세계 경제나 거기에 주는 충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소장님, 그럼 이렇게 봉쇄를 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 혹은 뭐 우리나라 이런 서방 세계가 특히나 미국이 봉쇄를 풀어라, 수출을 TSMC 반도체를 미국으로 보내게 해라라고 요구를 할 때 중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묶었다 풀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풀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상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항공모함 몰고 가가지고 이거 전투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이 지금 공급망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도 치명적인 타격이 와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이거를 전부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거꾸로 그걸 만드는 중국의 노동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수출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수출이 안 됐을 때 달러가 그만큼 줄게 되죠. 유동성이.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쟁이라고 하면 미중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그 완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상대 적 10명을 죽이려면 나도 7명에서 8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 그게 지금 미중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급망이 아담 스미스 이후로 전 세계가 분업체계로 들어왔고 그 분업체계 맨 끝단에 지금 중국이 서 있기 때문에 중국이 끝단을 막으면 전 세계가 악소리 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중국을 전 세계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끊겨지는 순간에 중국의 생명선도 같이 끊기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내하고도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배짱이 있는 지도자, 결기가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말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특히 14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양국의 관계 복원을 선언했는데요. 이번 회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는 실리, 중국은 명분을 챙겼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미국에 편향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요구인데, 그것의 표현이 역사에서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이제 황당해 보이는 일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요청이자 묵시적인 압박, 이게 있었고,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의 14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게 거의 다가 민생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경제적인 실리를 좀 관리하고 챙기는 그런 이제 서로의 어떻게 보면 윈윈 이제 이런 것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거둔 실리적인 성과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한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근 4, 5년간에는 소통이 안 됐죠. 네. 소통 채널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이번 그 MOU에서는 정기적인 이제 그 미팅이 이루어지는 걸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 채널이 기본적으로 뚫렸다는 얘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고, 제가 어떤 칼럼에도 그렇게 썼지만 그게 냉동병어가 이게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수산물 그거를 중국한테서 우리가 수입 개방을 받아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는지만,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중국이 왜 수산물 시장의 그런 개방 또는 한국의 수입을 열어줬냐 하는 거는 이건 일본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사적 이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수산물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일본이 대만 이슈를 갖고 이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일본을 제재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도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을 열어주게 되면 이것은 일본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하나 숨어 있고, 또 우리로서는 어민들이 이게 우리도 인구도 줄고 이래서 수산물 판매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새로운 판매처가 생긴다는 것의 의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붉은색 고기보다는 흰색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흰살 생선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해산물 수요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중국은 어떤 거든 14억 개로 나누면 다 모래알이 돼요. 근데 모래알 또 14억 개를 모으면 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해산물을 슬슬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해안 지방에서 내륙으로 이게 갖게 되면 14억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병어 한 마리만 먹어도 이게 14억 마리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잡는 병어 다 이제 보내도 모자랄 정도로 큰 잠재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서는 실리를 챙긴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좀 칼럼에 써주셨을 때 한국이 거둔 이런 성과도 있지만 전략적인 부담도 상당히 우리가 안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담과 좀 아쉬움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정상회담 상에서 아주 우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견 도덕적인 기준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국말이 어려운 거는, 이게 글자는 알아도 그 뜻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표이 문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기에 숨은 의도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역사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바른 길이 아니다.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 모델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외교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그거 올바르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자기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하고 얘기한 것은 두 번째, 외교상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번 대만 이슈에 있어서 일본이 이제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대만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기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의도가 근본적으로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중하고 나셔가지고 바로 일본을 방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경각심 이런 걸 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한미일 이제 삼각동맹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삼각동맹의 타켓이 누구냐면 그 중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삼각동맹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거 올바른 게 아니다. 요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두 가지 함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뭐 안미경중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안보는 우리는 미국이고, 또 경제 끝났다고 그렇게 계속 그 최근 5년간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온 유튜브 무슨 언론 그렇게 떠들었지만 최근 5년간 금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2025년에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미국이 아니라 계속 중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것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것이 이게 입으로는 틀렸다고 하지만 현실로는 하나도 틀린 게 지금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그런 식의 이제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걸 지켜달라고 하는 강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역사의 올바름에 서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그 자기네가 응분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미국과 너무 친하게 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묵시적으로 이제 시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부담을 이제 사실 안게 되는 거죠. 어려운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말씀해 주신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한국에서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대통령실이 발표한 발표문과 중국의 외교부가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양국의 입장과 차이점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국가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보면은요, 그 핵심 메시지가 시진핑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고 중국 외교부는 그렇게 발표했지만 우리 대통령실 발표는 그 얘기가 없어요.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쪽 발표에서는 이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상세히 언급을 했지만 중국 발표문에는 서해 문제 언급이 없습니다. 구조물 이슈 얘기가 그렇죠. 그게 없어요. 발표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 이슈에서도 우리는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문에는 있지만 중국의 발표문에서는 그런 명시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아하게 정면 서사가 민의 주류가 되게끔 한다. 뭐 이런 무슨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문화 교류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정도로 살짝 터치를 했어요. 그 얘기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는 한한령 한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그 없는 걸 어떻게 뭐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거 한한령 이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이게 중국 측 그 발표문에는 애초부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 안정 공동 이익, 여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발표문에 있지만 중국의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면은 서해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또 한한령 같은 그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싹 뺐다는 거죠. 당연히 발표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공동성명이 이번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그냥 발표문을 끝났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겼고 누가 뭘 했냐는 건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되고 중국 발표문하고 우리 발표문을 각각 비교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국에는 이제 있는데 우리는 없고, 우리는 있는데 중국에 없는 것이 그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중 정상회담 관련되는 발표문 상세 비교표를 제 블로그에다가 쭉 올려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양쪽의 비교가 선명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한국의 국내용으로 성과가 큰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좀 우리가 얻고자 한 건 중국에 아예 발표가 없으니까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리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그 외국 국빈하고 외교를 할 때 1, 2월 달은 거의 피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3월 양회의.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연초에 뭐 해외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구정, 춘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가 춘절이 있고 3월 첫 주에 양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춘절하고 양회의 준비하는데 1, 2월을 다 써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1월 달에 외국 국빈 방문을 받아준 게 딱 3번 있는데 외국 정상은 그중에서 국빈 방문으로 온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최근 5년간에 한 번밖에 안 받는데 그것도 가장 빠른 날이 1월 15일부터 받았지 우리처럼 1월 4일에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중국의 외교 역사에서 1월 4일에 외국 국빈을 받은 것은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뭐냐 그럼 왜 그렇게 그걸 해줬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게 중국으로 보면 중국 주석의 일정상 1월 15일 이전이 그나마 이제 외국 정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그 이유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을 바로 1월 12일인가 15일인가 가기 때문에 이게 일본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번에 중국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자존심? 명분?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냐? 우선순위가 밀리냐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이제 마지막 이유는 결국은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지금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이제 포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자 방어선인데 거기서 균열을 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일본은 지금 뭐 이게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저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한국의 방중을 먼저 받아주게 되면 요것은 한미일 동맹에 이게 균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중국의 내심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중국도 이것을 계산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뭐 최근 4년 동안에 뭐 지난 정부 때 보면은 안미경쟁 끝났고 또 뭐 정서로 보라도 반중 정서가 역대 사상 최악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중 수교한 이후로 30년 동안 무역 흑자를 내다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리 3년 동안 무역 적자를 봤어요. 최대 수출국이긴 하지만 무역 적자를 이제 내리 3년을 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협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중 정서의 악화는 그건 양국에 서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우리한테 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내수 경기가 이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이제 대폭 증가하게 되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중국과의 긴장 관계나 또 어떻게든 반중 정서의 완화가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런 선택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효과를 내려고 하면 트럼프가 방중하고 난 이후에 가면 중국도 좀 시들해지고 그것의 밸류가 떨어질 수 있죠. 우리 몸값이 그렇죠. 떨어질 지금이 가장 비쌀 때다. 그렇죠. 그런 이제 양국의 중국의 내심 3가지하고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3가지가 맞물린 게 뭐 정말 1월 4일에 우리도 시무식해야 되는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그 시진핑이 한국에 왔을 때 보면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고 뭐 이제 돌부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보면은 표정도 굉장히 밝고 굉장히 아미커블한 표정도 짓고 뭐 심지어는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나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그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그 핸드폰을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셀카를 제의를 해요. 근데 외국의 정상이 셀카를 찍는다.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흔쾌히 웃으면서 이제 받고 그 핸드폰이 그게 자기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2사람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까지 펑리왕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김혜경 여사하고 4명이 같이 셀카를 찍는 걸 연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결국은 연초에 처음 맞는 외국 국빈 또 중국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도 손님을 맞을 때 그것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한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온화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실리가 뭐냐 하면 그간 한 4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막혀 있었던 한중 간의 어떤 그 소통의 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소득이고 그게 실제적인 실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뭐 그런 느낌 일도 없지만 중국은 자기 나라의 정상이 어떤 나라를 방문했다거나 그 나라의 정상이 자기 나라를 방문했다고 하면 그 나라에는 여행을 가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한 번 왔고 금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중국을 한 2번 정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빈 방문하고 또 11월 달에 아펙이 이제 심천에 열리기 때문에 2번이나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요커들 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는 심리적 부담이 이게 대폭적으로 줄 수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실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은 뭐 돈으로 계산해서 뭐가 큰 게 터졌냐 이제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었다는 것이 의미가 저는 있어 보이고 진짜 실리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양국 간에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관광을 오는 데 대한 거부감 또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한테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그 효과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럼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국빈 방문임에도 양해각서 발표는 있었지만 의례적으로 나오는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요 서로가 이제 그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만들었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면 우리는 미국을 또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은 자기네 내부적인 이제 이해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 방중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성명을 발표 안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지금 보통은 이제 공동성명을 하게 되면 1번으로 올라오는 게 정치 외교적인 이슈가 맨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그 민감하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중은 거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1번으로 올려서 합의서를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신기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자극할 필요가 이제 없고 또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한국의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거나 이게 끌어당기는 건 이것은 이제 회담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을 했을 때 인허준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요. 결국은 이제 누가 영접 나왔냐가 사실은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왔을 때 우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는 당연히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 외교부장이 나와야 되는데 인허진 과기부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중국과 외교를 하겠다는 거고 중국은 과학기술 교류를 하겠다는 것의 이미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중국과는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1순위지만 중국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1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지금 중국에 왜 외교부장이 안 나왔냐 하는 외교부 장관이 안 나왔냐 하는 것은 지금 왕이 외교부장은요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장관이 있고 그 위에 정치국원이라는 직급이 훨씬 높은 직급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상무위원이 있고 근데 지금 왕이 같은 경우는 정치국원인데 외교부장이 지금 현재 결석이어서 그걸 겸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장관급이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급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뭐 70대가 넘었는데 추운데 공항에 손님 맞으러 나올 수 있는 군번이 아닌 것도 있고 지금 뭐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안 나오고 과기부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것이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에 어떻게 보면 협력
요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까지 첨예한 지정학적인 변화 시기에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그 작은 나라들은 이 줄다리기 잘하고 또 눈치 잘 보는 건 사람도 그렇지만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필수적인 거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른발 잘 쓰는 사람이 오른발로 축구 잘하는 거 선수 맞고, 왼발제비가 왼발로 이제 공을 넣는 거 잘 넣으면 그 선수 맞아요. 근데 고수는 이게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렇잖아요. 손흥민 선수 원래 오른발제비인데 공은 왼발로 더 잘 집어넣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미중의 관계에서 미국과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이슈, 중국과는 경쟁 이슈를 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줄 서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 선수가 될 수 있지만 양쪽을 다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이건 진짜 고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정치 또 외교는 보수의 외교를 해야지 선수의 외교를 해서는 우리한테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럼 반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이 미중 양국에서 우리 전략적인 선택을 모호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건 숙명이죠. 그런데 그걸 비난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중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소위 말하면 미중의 결핍을 우리가 챙겨주면서 이쪽 저쪽 편을 드는 것은 어느 쪽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게 예를 들면 중국에 왜 과기부 장관을 냈냐고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왜 한국한테 몇 조씩 돈을 주면서 반도체 공장을 이제 미국에 유치를 하냐. 그리고 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얘기하냐면, 배터리하고 반도체 기술 공장은 미국에 없고, 반도체 테슬라가 자동차는 세계 최강이지만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 최고가 누구냐 하면 예전에는 한국이었다 지금 중국 1등입니다. 시장이 거의 60% 70%를 커버하고 있고, 우리가 한 25%를 커버하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배터리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결핍인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우리가 지금 공급할 수 있고, 중국의 결핍인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왼쪽 발도 쓰고 오른쪽 발도 쓰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나 창피한 일이거나 또는 누구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볼 때 이념을 썼고 감정을 썼고 이래버리면은 이건 스토리가 달라지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인 우리 국익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양쪽이 절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면서 우리를 실리를 챙겨가는 것, 이게 바로 실리 외교고 실용 외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정책의 모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중 양국 그 결핍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우리 실을 챙겨주는 외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호의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중국이 정말로 자기네 외교사에서도 드문 1월 4일 곡두 새벽에 한국의 정상회담을 받아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 보여요. 소장님, 끝으로 소장님의 저서 명저 차이나 퍼즐 어떤 책인지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7월에 썼던 차이나 퍼즐인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4, 5년간 우리는 중국 망한다, 중국 위기다 하는 얘기들이 넘쳐났는데, 문제는 최근 5년 동안에 중국이 미국한테서 제재받은 회사가 985개나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미국이 제재를 시작했지만 2018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저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동산 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에도 이게 5% 성장을 했냐는 것은 정말 그건 퍼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중국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중국을 이긴다? 걱정한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는 걱정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중이 먼저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중국에 대한 오해, 중국에 대한 이제 이해 부족,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18개 챕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실상이랄까, 제 모든 챕터에는 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그냥 소설이 아니라 백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했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대만 이슈가 한국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본 것은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 이제는 코미디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웃음기 쫙 빼고 본론만 얘기하자는 것처럼 감정을 싹 빼고 그 팩트 중심으로 중국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썼던 책이고요.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또 이러시다고 하면은 한번 보시면 아마 참고가 조금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